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별별시네마 온라인 프로그램 감독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서은선입니다. 오늘은 김보람 감독님의 자매들의 밤 함께 보셨는데요. 이제 김보람 감독님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이나 소감을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함께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영화를 만드신 이제 김보람 감독님 소개를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김보람 감독님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셨고요. 또 2011년 다큐멘터리 작가로 영화일을 시작하셨고 2014년도 서울환경영화제와 EBS 다큐프레임을 통해 방영된 장편 다큐멘터리 우푸늪의 사람들의 작가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여성의 몸과 월경에 관한 장편 다큐멘터리 피해 연대기를 제작, 연출했습니다. 오늘 본 자매들의 밤은 김보람 감독님의 첫 극영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이랑은 네. 피해 연대기 때도 네. 제가 모더레이터로 네. 2번 정도 뵌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오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할까요? 네. 먼저 이 자매들의 밤은 제작 배경이 딱 있더라고요. 한국양성평등진흥원과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함께 진행한 이제 제작 지원작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피해연대기를 2016년에 이제 피치앤캐치라는 여성영화제 프로그램에서 지원금을 받고 다음 해에 틀게 되면서 이제 메일로 항상 여성영화제 행사들이 네. 오죠. 네, 지원 사업들이 이제 메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첫 해에는 그걸 받아보고 그때 당시엔 극영화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넘겼는데 올해 그걸 받아보고 제가 계속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였는데 단편을 먼저 좀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원을 하게 됐고 거기서 지원작으로 선정이 돼서 뭐 멘토링 과정도 거치고 해서 9월에 이제 여성영화제 통해서 첫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그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홈페이지에서 감독님이 극영화 만드신 거 보고 되게 반갑고 약간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프로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소설을 쓰셨다고 들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영화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제가 또 이 영화가 되게 반가웠던 게 그 이유도 있었어요. 그 피해 연대기에서 그 감독님 엄마와 이모들이 네. 되게 많이 출연을 네.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또 중년 여성들이 많이 나오길래 네.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으셨나 보다, 네.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네. 든 거예요. 5자매가 등장하는 이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감독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 할머니와 엄마와 이모들 이야기가 항상 하고 싶었고 그 원래는 이제 중년 여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 보험 업계를 배경으로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전에 뭔가 이제 그런 그 중년 여성들이 나오는 단편을 먼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주제가 여기서는 어쨌든 성평등에 관한 주제로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렴풋이 엄마한테 저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5자매 얘기를 해보자. 사실은 자매가 한 7, 8명 나오는 걸 하고 싶었는데 네. 제작비와 어떤 그 제가 첫 연출하면서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두려웠던 것들 때문에 이제 5명 정도로 만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때 다큐멘터리에서는 실제 7자매인가요? 네, 네, 맞죠? 7자매. 네. 그렇구나. 그럼 영화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영화의 첫 장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때
주인공의 혜정이 아마도 이제 혼자 사는 듯한 이제 집안의 이제 풍경이 스칩니다. 혜정은 소파에서 이제 옆으로 길게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요. 이때 혜정이 귓속이 이제 불편한지 자꾸 손으로 이제 만지작거려요.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깹니다. 이 5자매 중에서 동생들 사이에서 저는 혜정이 조금 소외되고 있다라는 느낌 받긴 했거든요. 근데 이 큰언니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는 주인공인 것 같아요. 정이랑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영화를 혜정으로부터 딱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영화가 누가 주인공이냐 했을 때 저는 혜정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듣지 않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폭력을 당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가장 말하기 힘든 사람이 가장 친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를테면은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어도 친구나 주변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도 그걸 엄마한테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들어줄까에 대한 약간 확신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저 또한 어떤 사실을 들었을 때 있는 그대로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혜정은 제가 제 자신을 되게 많이 투영해서 만든 고집스럽고 뭔가 어디 갇혀있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 캐릭터 일부분 또 저희 엄마를 가지고 와서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이입하기 쉽고 답답한 인물이지만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어서 이제 혜정을 주인공을 했고, 결국에 듣는다는 것은 거의 신체의 일부가 정말 일부를 훼손시키는 정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지 않을까? 우리가 잘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닐까라는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혜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네. 왜 가까운 사람, 특히 엄마한테 힘든 이야기를 더 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게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은 그냥 되게 순수하게 엄마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저를 조심 좀 하지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밖에서 어떤 성추행을 당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할 때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있고, 누가요? 엄마가? 제가 이제 엄마 아. 가슴을 아프게 한 것 같은 네네. 죄책감이 있고, 엄마가 저한테 행여나 조심 좀 하지라고 하면은 근데 정말 그거는 너무 큰 네.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냥 마음으로 받아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또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대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어떤 사건들이 막 쏟아져 나온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내 자신은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귀 기울였냐라고 했을 때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가장 친한 사람 혹은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바라는 바가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엄마나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그랬으면은 그냥 내 맘 편하게 해주려고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은 갑자기 열받고 막 힘들고 그쵸. 그렇게 되는 네. 게 있어요. 네. 그 얘기하니까 저 그런 거 생각나네. 제가 밤에 길을 가는데 좀 무서운 어떤 누군가를 이제 쫓아온다던가 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서 무섭다 하는데 괜찮을 거야 이러고 이랬어요. 그러면은 화가 엄청 났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경비 아저씨한테 저 근데 쫓아오는 것 같다 하는데 되게 뭔가 자기 일처럼 갑자기 그럴 때 갑자기 그분이 너무 고맙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안 그랬어도 그렇게
안 그랬을 텐데 아무튼 그 뭔가 딱 비교가 되기도 음. 했고 가까운 사람이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네, 되게 짜증날 수 있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감독님이 7명, 8명까지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줄인 게 5명인데요. 사실 5명이라는 인물도 그 한 공간 안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보여주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 5장에 모두 각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그런 디테일한 설정들이 있어서 좀 재밌었거든요. 5자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다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다 인물들을 만드셨는지. 그 사실은 전사를 엄청 길게 썼고 뭐 이제 혜정이 태어났을 땐 집이 어떤 상황이었고 뭐 이렇게까지 썼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첫째 혜정은 태어났는데 오빠는 이제 배가 다른 오빠고 아버지는 무섭고 엄마는 그 애매한 관계 안에서 어떻게든 내 자식을 키우려고 애쓰고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혼자 뭐든지 잘 해내야 됐다. 그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캐릭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뭐 둘째가 지숙인가요? 네, 둘째 지숙은 태어났는데 엄마와 첫째 언니의 사랑을 엄청 받고 저는 관계에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삼각형 안에서 이제 굉장히 사실은 건강하게 자랐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일이 안 풀리고 돈이 없고 해도 그냥 당당하게 언니한테 돈도 요구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고 뭐 평소에는 돈이 없지만 피아노도 배우고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써놓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네. 하나하나 써서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서로 다른 다양한 입장과 역사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논쟁적인 상황을 마주쳤을 때 벌어지는 얘기를 원래도 좋아해서 네. 그 전사를 썼고 사실 그 전사의 내용들은 영화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네. 이제 배우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썼고 저도 좀 이 인물들 더 잘 알기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면만 보고도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보는 사람마다 규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이 사람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미키마우스 티셔츠 입은 영희? 네. 영희 맞나요? 네, 영희 맞아요. 영희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크로스백을 계속 메고 있다. 근데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이모가 네. 제 이모가 그 크로스백을 그렇게 항상 네. 계속 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좋아도 하고 이제 계속 거기서 핸드폰도 넣어놨다 빼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저 인물은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나중에 잠옷 갈아입은 장면에서 그 이선 주변이 좋았다. 이제는 이거 빼도 되냐고 그래서 빼도 된다 이렇게 그런 걸로 좀 살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다 조금씩 정말 다 다르게 개성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정리를 했었는데 다들 어떤 사람들인가 혜정이라는 인물을 되게 원초적인 거에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체적 네, 자꾸 새어나온다 그러고 오줌이 아. 그리고 계속 귀도 가렵고 그런 사람으로 봤고 지숙이라는 인물 좀 미스터리하다. 욕조에 들어가서 왜 욕조에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고 뭐 영희 같은 경우는 계속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고 미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설계사가 직업인데 이제 말을 많이 하기도 하니까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실수를 뭔가 하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매들 중에서 가장 이제 예쁨 받는 사람인데 조금은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저는 감독님이 대사에도 공을 되게 많이 들이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되게 핵심적인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수박 처음에 먹을 때 혜정이 나 요새 입맛이 뭘 먹어도 써 이런 다음에 먹자마자 아우 달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론 영화 캐릭터에서 이런 역할이고
이러한 상황과 성격이 있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인물들을 다 대할 때 하나로만 좀 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입체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 자신이 변덕이 엄청 심하고 변덕이 심한 인물이 나오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엄마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변덕이 심해지고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 스스럼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저는 내가 너무 빨리 입장을 바꾸면 약간 멋쩍어 하는데 네네.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니 너무 공감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넣고 싶었고 그것이 어떤 뭔가 이게 인간성이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그냥 자기 표현에 자유로워진 나이대가 저 나이대 아닐까? 약간 더 이상 눈치 보거나 뭐 남을 그러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앙상블이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그게 얼마나 구현됐을진 사실 여전히 좀 의문이고 며칠 전에 처음으로 서독제에서 이제 극장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도 뭔가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저 부분 놓쳤구나 하는 게 사실은 많이 보이세요? 있더라고요. 어쨌든 카메라 안에 인물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순간에 놓친 부분이 되게 많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여러 인물을 다루는 일이 좀 어떤 게 아쉬우셨어요? 이를테면 이제 그 지숙이 와서 돈 얘기를 하고 이제 할 때 그 혜정과 지숙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영희랑 정희의 액팅에 대한 디렉션이 있었어야 됐는데 이제 그때 어떤 감정을 느낄 거라고까지 이제 더 디테일하게 좀 들이지 못했던 것이 이제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그런 게 좀 되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굿굿님이 감독님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전 피해 연대기도 그렇고 지금 자매들의 밤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여서 더 집중해서 보았어요. 이번 자매들의 밤에서 각 인물들을 어떻게 떠올리고 구체화했는지와 혹시 생각했는지 구체화하지 못한 캐릭터가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뭐 말씀드렸지만 엄마 캐릭터를 제일 먼저 떠올렸고 사실 이모들의 이미지만 갖고 와서 제가 그러니까 성격이라기보다 저희 이모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만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저는 극영화 처음 해보니까 배우분들하고 처음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배우분들 만나니까 이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분들 만나고 사실 시나리오 많이 고쳤고 그 사실 배우분들 피드백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전사를 써야겠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명씩 전사를 썼고 더 넣지 못한 캐릭터보다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이 혜정이 이 어떤 그 가부장제 정상가족에 대한 그 갈망 그다음에 그 오빠의 인정을 너무 바란 거를 좀 더 표현을 했었어야 초반에 이제 그 혜정이 정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항하는 게 더 이제 파고가 더 이렇게 높았을 텐데 그래서 원래 사실은 그걸 추가 촬영을 하려고 편집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가 딱 이제 코로나 2.5단계 되면서 이제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돼서 그냥 포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보험 설계사 역할 미희 입장에서는 첫째 언니를 본의 아니게 약간 그 무시하는 그런 걸 더 넣고 싶었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화될지 잘 모르겠었고 그러다가 좀 약간 그 방향이 다르게 그 둘 사이의 신경전으로 가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랬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 지금도 해요. 왜냐면 핵심은 아무도 정의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였으니까 사실 갑자기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미희랑 첫째가 둘이 막 계속 싸워도 사실 그래도 말이 되는 건데 사실 그게 가족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구체화하지 못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여성 자매들 많이 나오는 영화 중에 가장 뭔가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고 저도 생각이 났던 게 이제 작은 아씨들 생각나긴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매들끼리의 관계성? 그러니까 다 친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작은 아씨들에서도 뭔가 첫째 뭐 매그랑 뭐 조랑 더 뭐 친하고 뭐 베스랑 뭐 누구랑 더 친하고 뭔가 그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정의가 자신이 할 말을 쏟아내고 잠깐의 그 서로 그냥 각자의 시간을 가질 때 혜정이는 부엌에서 혼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욕조에서 미희랑 지숙이랑 있고 그 다음에 방에서는 이제 영이랑 정이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매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자꾸 엄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엄마가 이제 되게 이모들을 다 챙기고 이제 뭐 항상 대소사가 있으면은 일을 맡아서 하고 든든한 언니인데 든든한 언니는 보통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은 언니가 잔소리하는 거 싫으니까 그 막 동생들끼리 저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엄마가 항상 해줘봤자 다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끔 외로워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이제 저 외동딸이라서 그 자매들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데 자매들끼리 저렇게가 됐구나. 그리고 여행을 가시면 뭐 싸우기도 하시고 뭐 그러는 걸 보면서 여전히 어떤 것과 친구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우정과 연대를 갖고 살아가시지만 인간이고 각자가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살아온 배경이 또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는 같이 살았지만 뭐 각자 직업이나 배경이나 뭐 경제적 상황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고 가치관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자매여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숙이랑 미희랑 그 욕실에서 이야기 나눌 때 뭐 답답해 언니 이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지숙이가 또 언니 얘기를 했는데 자기만 잘났어 이런 얘기 하죠. 그 진짜 언니를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미희를 약간 뭐랄까 너 그렇게 너 잘났냐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언니 이래가지고 둘이 웃더라고요. 그 장면은 사실 거기서 나누는 대화가 엄청 사실은 모든 장면이 나누던 대화가 엄청 많은데 편집할 때 다 잘라낸 거고 그 화장실 장면도 원래 시나리오 초고엔 없었는데 제가 이게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장면 구성을 좀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전에 대화 중에 지숙이가 담배 피는 거에서 언니가 막 뭐라고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도 지숙이 거기서 들어가서 담배를 핀다 약간 이런 지숙은 굴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화장실을 장면을 넣고 그 지숙을 연기하신 남미정 배우님께서 체격이 있으신데 그 좁은 욕조에 딱 들어가 앉아 계셔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장면의 대화가 엄청 많았는데 그 선배님들하고 이제 촬영 전에 술을 한 잔 먹다가 그 두 분이서 이제 대화를 맞춰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하신 장면이 그 장면이어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답답해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지만 잘났어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누군지 애매한데 그냥 서로 큰언니라고 하면서 그냥 웃어 넘기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장면도 보면서 누구를 좀 지칭하는 게 딱 그 말은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또 상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의가 용기를 내서 이제 혜정에게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때 혜정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계속 되묻고 또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그러냐,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정의를 좀 타박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딱 1장에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보통의 어떤 한 장면으로 좀 보였어요. 그래서 혜정이 뭐 말을 해야 알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또 정의가 말하니까 말 못한 사정 니들만 안고 사니라고 또 말을 해버려서 약간은 대화를 좀 이어나가지 않게끔 하잖아요. 이 장면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갈등이 심화되는 장면일 텐데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어요? 어떤 피해 사실이 나오면 사람들 반응이 진실이 아닐 것이다. 혹은 그러면 정확히 얼마나 당했는지를 말해라. 뭐 정확히 말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도 일로 왜 크게 일을 만드냐. 약간 그거는 뭐 일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일인데, 왜냐하면 아직 어떤 통계나 기록이 거의 전무한 피해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조금씩 쌓여가는 과정이라서 사람들이 어떤 교통사고가 났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을 그냥 뉴스 그대로 본다고 하면은,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하면은 이 성폭력에 관한 경우에서는 마치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거는 피해다 아니다, 뭐 그거는 성폭력이다 아니다, 뭐 그거는 깜빵에 갈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우에 또 약간은 나는 더한 일도 이제 참고 살았다, 뭐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관계 안에서 그 상황을, 어떤 우리 사회가 겪는 상황을 좀 녹여내고자 했던 게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혜정이 말 못할 사정 뭐 니들만 안고 사니라고 하는 게 저는 진짜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 전사상에서는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한 명한테만 그러진 않으니까 이제 혜정도 어쩌면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을까? 근데 혜정 입장에서 자기는 다 그냥 뒤로 하고 오직 생존과 사는 것에 매달려서 살아왔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제 와서 그거를 끄집어내냐. 그리고 혜정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 사는 거를, 자기네가 잘 살고 서울에서 뭔가 이 자리를 잡았다는 걸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오빠를 이제 막 칠순잔치 하와이까지 보내주자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떤 혜정에게 가부장제 기속될 수 있는, 가부장제에서 어떤 자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정의가 그거를 이제 훼손시키려고 한다고 느꼈으면 어떨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대사가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그래 말해 근데 뭐 근데 보통 말해 그러면서 근데가 붙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을 못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의가 그런 말을 하죠. 말할 분위기를 뭐 만들어줘야 네. 사람이 말을 말하지. 하지. 그런 얘기도 하죠. 좀 서글픈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오빠는 영화상에 등장하지도 않고 있는데 가해자인 사람은 없고, 어쩌면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끼리 맞아요. 싸우고 네. 있는 상황이 좀 서글프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또 오빠를 좀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라고 하면 오빠가 보낸 수박인데요. 다른 과일 중에 수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그 여름에 촬영을 했고 저희 촬영 감독님이 그 비건이세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그
뭐 도시락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드시는 분이셔서 제가 그분 수박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수박을 하면 남은 건 다 먹어 민주 씨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약간 막연하게 수박이라는 걸 선택했는데 잘라놓고 보니까 아 저걸 약간 공격하는 이미지로 쓰면 어떨까 해서 다시 세팅을 이제 수박 끝부분이 다 뾰족뾰족하게 잘라서 이제 정의를 향하도록 했고 그래서 카메라도 정면으로 안 찍고 밑에서 찍어서 그게 더 돋보이도록 했고 색 보정할 때도 그 부분은 좀 유난히 빨갛게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혜정이 다시 볼 때는 그 좀 거무죽죽한 느낌으로 해서 혜정에게 뭔가 이 전과는 다른 세계가 된 거를 좀 하려고 했고 뭐 미희가 와서 열받아서 수박을 먹는 것도 좀 더 처음에 시나리오 상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가 촬영할 때 아 좀 되게 짜증난 상태로 수박을 드셔달라 이렇게 해서 좀 그게 하나의 가해자의 존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수박은 차갑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계속 밖에 내놓은 미지근한 수박 그쵸. 이지 않을까. 저녁까지. 아니 그래서 그 실제로는 계속 새 수박을 잘라서 세팅을 했고. 그렇구나. 어쨌든 수박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영희가 진보를 갖고 오잖아요. 근데 둘 다 이제 동그란 어떤 하나는 되게 딱딱한 과일 그리고 하나는 뭔가 그걸 또 막 주저앉고 막 하는 그런 동그란 이미지잖아요. 뭔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게 또 막 그 모든 그 색깔과 이미지를 다 처음에 생각하고 했던 건 아니고 정말 제 입장에서는 이 공간이 어떻게든 재밌어야 돼. 이 공간이 어떻게든 흥미로워야 되고 이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단지 대화뿐이면은 안 돼라는 좀 그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도 진보를 좋아하고 진볼이 있길래 이제 이제 그리고 그 원래는 모든 인물이 다 신체적 고통을 표현을 하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저는 좀 갱년기 근처에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신체 변화를 많이 겪는 것 같아서 그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다른 부분 되게 많았는데 그 편집하면서 다 잘라서 나갔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언니의 뭔가를 이 영희는 이날 얘가 이 말 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얘는 사실 겁이 많은 애여서 어떻게든 언니 기분을 좀 좋게 해준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억지로 이제 진보를 갖고 와서 언니를 앉혀놓고 그렇게 했고 근데 실제로 언니는 이제 그 약간 요실금처럼 이제 증상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자극하면 화장실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고 뭐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장면의 끝에 이제 언니가 영희한테 뭐라고 해요 화장실 가면서 이제 너 그런 타이즈 입고 다니면 방광염 걸려 그런 대사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뭐 편집상 빠졌고 뭐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떤 신체의 고통을 얘기하고 지적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재밌는데요?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혜정이는 약간 요실금이 있는 것 같고 그 이제 영희가 두피에 이제 계속 열이 나서 얼음을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를 계속 누르는 그거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선주 배우님이 두피에 열이 너무 많아서 항상 팩을 이렇게 되게 귀엽게 묶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혜정은 뭐 귀도 계속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고 정의는 여름인데 자꾸 약간 오한이 생겨서 스타킹도 신고 그리고 막 약간 긴팔도 입고 나는 좀 약간 으스스하다 뭐 이런 식의 뭐 표현도 하고 그리고 미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손톱이 깨지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한데 그 어떤 이야기를 진행시키는데 시나리오상은 되게 재밌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좀 번잡스러운 게 있어서
지숙은요? 지숙은 문제가 없었어요. 지숙은 아. 진짜 행복한 사람. 아, 네, 지숙은 행복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네. 그렇구나. 저는 그 짐볼이 그냥 처음에만 등장하지 않고 또 지숙이가 또 그거 가지고 약간 네. 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소품을 한 번 등장시키지 않고 또 계속 이렇게 실제로 그러잖아요. 네, 신기한 네. 거 있으면 한 번 더 네, 만져보기도 네,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되게 재밌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이어폰으로 꽂고 이제 봤어요. 근데 그 귓속을 파낼 때 소리가 좀 굉장히 감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 ASMR처럼. 네네. 그리고 또 첫 장면에서 그 혜정이 누워 있고 약간 여성의 허밍으로 네. 진행이 되는 그 음악이 네. 나와요. 그때 초반에는 그 음악이랑 혜정이랑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네.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영화가 마무리되고 엔딩에서 또 한 번 나오니까 되게 묘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사운드 작업을 어떻게 좀 설계하시고 만드시게 됐나요? 김혜원 음악 감독님을 피연되기 때부터 같이 작업했고, 뭐 여러 분 아시는 뭐 윤희에게나 살아남으나 이런 작업들 하신 감독님이신데, 김혜원, 김사울이라는 그 네. 듀오로도 활동하셨고 개인 작업도 하시는데 이제 피해연대기에도 허밍이 나와요. 그 네. 엔딩 장면에 이제 허밍이 나오는데 제가 그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이번 것도 맡길 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상업적인 음악이 넘어왔어요. 되게 약간 그런 엔딩에 사용할 법한 음악이 넘어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혜원 감독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혜원 감독님이 훨씬 더 색이 독특하신 분이고 제가 그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감독님 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시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음악이 넘어왔는데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네. 이게 괜찮을까? 약간 그랬는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뭔가가 혜정 안에 뭔가의 불편함을 감독님이 표현하신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할까? 그냥 지숙처럼 다 듣고 그냥 공감해주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자꾸 자기 어떤 무언가에 얽매이고 붙잡혀서 남을 듣지 않거나 뭐 외면을 하거나 회피하려는 사람 그 행복할까? 그 안에 어떤 그 불편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 자체로 혜원 감독님은 어떤 소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장면 보면은 어떤 약간의 그 불편한 음도 나오거든요. 네, 그랬을 때 좀 그게 표현이 됐던 것 같고 사실은 음악이 더 살려면 제가 첫 장면 구성을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고 어떤 귀로 뭔가 점점 가까이 보여준다거나 어떤 다른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일상적이었다 첫 장면이라는 첫 장면 치고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호러 영화 같은 음악이 또 나오잖아요 중간에. 네네. 그것도 처음에는 이게 괜찮을까 했는데 며칠 전에 극장에서 보니까 이것이 갖는 어떤 이 영화가 현실에 완전 붙어있는 영화는 아니니까 마지막 귀도 파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어떤 전조가 깔리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영화 제가 소설을 되게 오래 쓸 때 느꼈던 거는 나 혼자만으로는 이야기가 완성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특히 극영호 해보면서는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도 있고 음악 감독님도 있고 색보정도 있고 믹싱 기사님도 엄청 공을 많이 들여서 이 귀 사운드를 만드셨는데 이제 그 모든 각자의 해석과 각자의 재능이 채워진 게 영화라는 거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그런 게 또 작업하면서 좀 재밌고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미드소마 보셨어요? 저 못 봐요. 그런 거 네. 보세요? 너무 보고 너무 좋다고 들었는데 그 유전이랑 다 너무 좋다 들었는데 그 허밍 그 목소리가 약간 공포 영화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미드소마의 어떤 그
여자들이 막 하는 허밍이 있거든요. 그것도 떠오르는 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묘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되게 일상적인 장면에 그렇게 끼어드니까 그렇구나. 근데 미드소마도 되게 평화롭고 예쁜 장면들인데 되게 이질적인 막 무언가들이 끼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자매들이 다 밤에 모여서 이제 혜정의 귀를 파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혜정이가 이제 동생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그녀의 이제 귀 속에 오래 묵혀둔 그 귀지가 허공으로 이제 딱 퍼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녀의 이제 변화를 암시하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신체의 어떤 일부 그런 게 떨어져 나간다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보면은 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장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 시나리오 처음 썼을 때는 훨씬 더 해프닝 같은 영화, 그러니까 극이었고 그 처음엔 진짜 약간 그냥 모여서 다 같이 한 사람씩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떠들다가 갑자기 막내가 얘기를 하고 혜정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 제일 힘센 그 지숙이 야, 이 언니는 그냥 말해서는 못 듣는다. 그래서 잡아. 해서 다 사지를 잡고 귀를 파내는 장면으로 끝나는 진짜 짧은 그런 네네.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만들 때는 출구가 있으면 그 얘기가 된다 어떻게든 이제 앞이 좀 부족해도 출구를 내가 알고 있냐 모르냐가 좀 항상 이야기 만들 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로 좀 개발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들으려면은 그 내 내부에 엄청나게 오래 묵혀놨던 것들이 정말 완전히 파헤쳐져 나가는 정도의 그 인내와 고통을 자기도 감수해야만 들을 자유가 찾아진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이때 들었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게 됐고요. 귀지라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파워는 꼭 보잖아요. 네. 맞아요. 보고 이렇게 되게 정말 먼지 같은 게 있는데 되게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보고 옆에 있으면 보여주기도 하고 뭔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매들이 딱 함께 보고 있고 그거를 같이 뭔가 공유하고 있어가지고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정희와 혜정이 서로 옆으로 이제 누워 있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정희가 허공에 날아가는 그 귀지를 이제 바라봐요. 위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 시선이 혜정의 얼굴로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시에 혜정은 눈을 감았다가 딱 떠서 앞에를 바라보는데 그게 정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서로를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좀 뭐랄까 정말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는지 아니면 좀 다른 사실은 시선이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이제 정의가 엄청 건강하고 저는 고통을 겪고 어떤 그거를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갖는 담대함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정의는 훨씬 더 큰 사람이다. 언니의 부족함, 언니의 오점 이런 거를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봐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원래는 마지막 장면에 다 같이 모여서 정의 얘기를 듣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은 편집 과정에서 빠졌고 이제 그 둘이 마주보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오프 사운드로 이제 언니 하면은 응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최종 편집에서는 빠지고 아니,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둘이 마주보는 장면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 밤을
나중에 시간이 또 지나서 자매들이 어떻게 기억할까 또 궁금한 거예요.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다 다르게 그쵸, 다 기억하고 다르게 다르게 보죠. 이제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지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날 밤을 지나고 이 자매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뭐 이모들 봐도 그렇고 밤이 지나고 아침에 오면 또 되게 맛있게 밥을 같이 해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갔을 때야 각자가 자기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좀 복귀하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번 모임이건 혹은 연락이건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앞으로가 되게 중요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게 혜정이가 다음에 만났을 때 약간 또 외면해 버린다면 맞아. 그거는 좀 다시 뭔가 합쳐지기 좀 어려울 정도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이제 혜정이가 듣기 시작한다? 이런 시작의 네. 어떤 한 순간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셔서 네.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혜정이가. 네, 벌써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네, 감독님이랑 재밌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지금 찍고 있는 장편 다큐 마무리하고 또 작은 단편 하나 찍고 이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올해가 한 달 남았는데 네. 그 한 달 동안 동시에 네. 다 네, 진행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네, 아무튼 감독님 이제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극영화도 이제 연출하시고 또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한 소감 나누면서 끝낼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온라인이라는 희한한 시스템 통해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뭐 감기 조심하시고, 네, 아무튼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매들의 밤은요,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제 상영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별별 시네마 이제 영화 상영을 2주 동안 관람하실 수 있고요. 오늘 한 스트리밍 감독과의 대화는 유튜브 채널에서 인천영상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